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 폭탄과 같은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도 4월에 25%로 시작해 1년에 걸쳐 인상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전날 휴장했던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99포인트 상승한 6,129.62에 종료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달 23일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인텔 분리 매각설이 급부상하자 인텔 주가가 16%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로써 인텔은 지난 5거래일간 38.54% 폭등했습니다. 최근 인텔은 브로드컴과 TSMC의 인수설로 인해 연일 랠리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16% 이상 폭등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 xAI가 새 AI 모델 그록3를 공개했습니다. 오픈 AI, 딥시크 등 경쟁사 LLM보다 수행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년 내 스페이스X 로켓 시스템에 AI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은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올려 세우게 되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반도체 주에서도 못난이주로 분류됐었던 인텔과 마이크론이 강세를 좀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TSMC랑 브로드컴 사이에 분할 매각 소식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즈호에서 하반기 들어서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그록3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록3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암호화폐 시황과 코인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좀 올려 세우게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키워드 확인해 보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록3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 오후 1시부터 스트리밍이 좀 돌아가게 됐고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로 초심으로 돌아갔다. 초심으로 돌아갔다. 네, 저는 이제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일론 머스크의 자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보시는데 보통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른 때는 정장으로 나왔는데 이날은 반팔 티셔츠로 나온 점이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수석연구원 3명, 저분들이 다 수석연구원이세요. 그러니까 수석연구원 3명과 함께 모습을 나왔는데 자신의 엑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1시간 34분이었는데 전체 길었죠. 러닝 타임이 34분이었는데 엑셀을 들어가서 보는데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른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과 다르게 찾아 들어가서 봤어야 되는데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그렇지만 내용은 정말 알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있었는데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봤는데 초심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보도는 이제 그 그록3에 대한 보도였는데 정말 준비 자세는 알찼습니다. 알찼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때 진지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제 뭔가 좀 뿌듯한 느낌이었고 처음 때 모습을 보는 거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제 시종일관 1시간 30분 내내 좀 정말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고 이제 그 2023년 그록 1 때도 정말 자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형편없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면서 그랬고 2023년 11월에 2가 나왔을 때보다 이제 많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자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록에 관한 이제 어원을 처음에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SF 소설 로버트 하일리트의 소설에 대한 거기서 따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이들의 이방인에 등장하는 단어라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 얘기하면서 화성인들이 사는 그 이야기에서 따왔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따왔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이냐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요게 이제 진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시연을 직접 보여준 점이 좀 특징적이었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게 아니냐. 로보택시가 이제 진짜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로보택시가. 그런데 이제 그록3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코딩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을 파일 게임을 활용해서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진짜 이게 어려운 건데 이제 코딩을 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진짜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구 화성, 지구 왕복 3D 게임 코딩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114초 만에 만들어냈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봤는데 이게 케플러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이제 못하는 부분인데 그거 진짜 해내더라고요. 그걸 이제 해냈는데 자신들이 직접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을 직접 해내는 걸 보면서 이게 저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해서 직접 했는데 구현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2를 이제 결제를 했는데 바로 사용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습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록3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얼마만큼 대단하다는 걸 직접 이제 하는 거 전 시간 때 이제 잠깐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론 모델이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보다 이제 좋다라는 걸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학습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챗GPT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자기들이 훨씬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써보셨죠? 네. 챗GPT는 써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챗GPT는.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좋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건 주장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인들 주장이라서 얼마만큼 자신들이 이제 벤치마크 점수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가 1, 2주 정도 나와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는 이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 자신들이 얼마만큼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냐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20만 개 GPU를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22시간 동안 10만 개의 GPU를 여기 보이네요. 10만 개 120일 동안 처음에 썼고 그 다음에 또 92일 동안 또 10만 개의 GPU를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네시에 있는 그 공장을 썼다고 정말 넓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썼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이제 80만 개의 GPU를 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건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GPU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이 있어도 사실 지금 GPU를 못 사거든요. 못 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나라도 좀 빨리 좀 노력을 해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딥서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보다 자신들이 10분 만에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글이 1시간 걸리는 것들이 자신들은 10분 만에 해결한다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록2 오픈 소스를 곧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평가는 전문가들 평가는 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스트리밍 하는 동안 그 영상 중에서 테트리스랑 비주얼드를 합친 네네. 게임을 개발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한 10분 만에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이날 가장 이 시연회 중에서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장면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GPT가 지금 한 19년부터 나왔는데 그록으로 따져보면은 그록이 23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네네. 안에 좀 GPT를 따라잡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록2 대비해서는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네네네. 이상 성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음성 모드는 일주일 정도 조금 네네네네네.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그록3가 이렇게 나오게 됐으니까 앞으로 AI 시장 재편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그 샘 올드만이 4.5를 이제 그 수준에 내겠다고 일단 얘기했고 수개월 내에 5.0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4.5를 본 분들이 이게 대단하다고 좀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어떤 기본 인공지능 언어가 정말 그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5.0보다는 그록3가 못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0을 봤나 봐요. 본인도 체험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5.0이 본인도 대단하다고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5.0보다는 못하다고 그록3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0이 대단하다는 걸 모든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5.0이 대단하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수개월 내에 나올 5.0이 파워풀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5.0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이 모든 시장을 선점할 거 올해 나오는 5.0이 모든 시장을 선점할 거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도를 5.0이 할 거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하는데 이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실망을 한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기본적으로 그 모든 이 인공지능 그 챗GPT를 처음에 얘기할 때 무료로 줄 거로 저는 예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왜 이 위로화할지를 저 이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마 4.0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라마 4.0은 제가 뒤쪽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군사 언어로도 좀 사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타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 4.0 부분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지금 이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음성 언어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렉사죠. 알렉사 잘 아시네요. 알렉사인데 이제 음성 언어 쪽으로도 이제 계속 공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제미나이가 이제 지난 5월에 나왔는데 제미나이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 클로드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춘추전국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 쪽도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뒤쪽에서도 할 건데 이제 그 사바라고 지금 그 다른 언어입니다. 이제 이쪽 이제 프랑스 쪽도 지금 하고 있는데 춘추전국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언어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로봇 시장도 나와 있고 이래서 올해는 정말 이 AI 시장이 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춘추 전국시대라는 표현을 좀 사연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평가는 좀 나쁘지 않게 나온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단 돈은 좀 지불을 해야 될 걸로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봤을 때 한화로는 한 7만 원이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슈퍼 그록이라는 신규 구독 서비스 출시 계획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록3가 풀런칭이 되게 되면 그록2는 또 다시 오픈소스로 네네. 바뀌게 돼서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록3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정 이용, fair use이네요. 공정 이용이라고 하면 일단 AI랑 연관을 지어봤을 네네. 때는 뭐 사진이나 정보들을 네네. 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 사실 이 공정 이용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뉴욕 타임즈가 이제 오픈 AI 저작권 침해 소송 얘기를 먼저 좀 왼쪽에 보시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 27일 날 뉴욕 타임즈가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먼저 중요한데 무단학습 주장, 저작권 침해, 시장 피해를 주장으로 이거 이제 소송을 먼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공정 이용을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정 이용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관련해서 영상을 우리가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이용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챗GPT나 이런 거 쓰실 때
공정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막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기사를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이용을 해서 이제 기사를 쓰거나 유튜브를 쓰실 때 영상을 막 갖다 쓰고 이러는 것들이 다 공정 이용입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판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AI 기술과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재미있는 건 뉴욕타임즈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최근에 에코를 포함한 AI 도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룸에 AI 룸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그러니까 이 소송을 건 뉴욕타임즈가 아이러니하게 AI 룸을 또 만든 거예요. 이용하겠다고.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기사 편집, 정보 요약, 뉴스 코딩을 해서 이제 기사 책임화에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정 이용을 한다고 해서 소송을 건 뉴욕타임즈도 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AI 뉴스를 만들었다는 아이러니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기사 책임화에 또 이거 AI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생기게 된 거죠. 이런 현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네. 네. 뉴스룸 내에 있는 뉴욕타임스에 들어있는 뉴스룸 내에서 AI 활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사를 요약해주고 편집해줄 수 있는 AI 내부 도구로 에코를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도 일단 인간으로서의 기자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고 AI는 보조 역할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걸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AI 뉴스룸 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또 가져오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기사 편집, 정보 요약, 코딩, 뭐 SES 헤드라인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실리콘밸리도 사람들을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자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집 같은 것들도 줄이게 되고 헤드라인의 기본적인 기사 작성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벌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를 처음 기사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기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사,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스트레이트 기사 처음 기사를 기자가 안 쓰고 AI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데스크가 그걸 다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자의 수가 AI가 대신하게 되면서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예술 작품들도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현지 시간 기준이긴 합니다만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AI로 만든 미술 작품들을 경매하는 것도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정말 AI를 작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내놓은 작품들을 사실 사람이 그린 걸 좋아할 텐데 AI가 그린 것 또한 아티스트로 봐준다를 전자로 좀 둬야 하는지, 그래서 AI 역할에 대해서 예술 작품 쪽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의미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그거가 약간 와닿지는 않아요. 작품으로 보는 부분은 NFT도 사실은 저는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치로 보고 여러 가지 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부분도 이제 점점 더 희소성이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이제 넘버링을 매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는지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복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의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희소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더 만들 수 있는지, 더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NFT나 비트코인은 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만들 수 없고 더 이상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더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일단 뉴스가 보도가 돼서 일정상으로는 아마 20일부터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AI 경매는 이번이 처음이고 낙찰가 총액으로는 9억 정도 넘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를 아티스트로 본다면 도구로 보는 거고 반면에 네네. 예술 작품을 인간이 네. 만들어낸 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또 보는 사람을 기만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네네. 있어서 양면성이 좀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도 함께 체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빅테크 첨단 무기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소식들을 좀 봤을 때는 종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네네. 시작이 된 첫 발을 좀 뗀 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빅테크가 여기도 같이 좀 포함이 되나 봐요. 근데 빅테크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니까 빅테크들은 여기 포함이 되는 것보다 빅테크들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에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종전에 맞물려쳐서 많은 로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줄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폴란드와 이제 사이버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폴란드 군과 협력해서 사이버 봉화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렇게 약간 국경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10억 달러 투자 두 번째인데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제 종전과 관련해서 뭔가 선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 경우 이제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이 폴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클라우드 인프라를 하면서 뭔가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 관련된 뭔가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뭔가 하면서 유럽 쪽에 선점을 하면서 많은 것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 전체나 이제 이쪽 우크라이나 쪽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는 게 되게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랫동안 이제 하지 않던 AI 무기에 대한 윤리가 이제 되는데 이 부분을 자신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금지 이제 하는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AI 관련된 자신들이 무기 개발을 이제 금지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풀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무기 감시 윤리 지침을 2018년에 제정했는데 요 무기 감시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AI 무기를 이제 제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술이 사실은 구글은 상당히 뛰어나요. 이 부분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게 잘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이 했는데 미국, 중국 간에 이제 패권 전쟁도 되게 심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좋았었는데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랍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BBC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항의도 많이 성명서 많이 발표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하고 프로젝트 갱신 여부도 이제 화제가 되고 이스라엘 정부 넘버스 12억 달러 무계약 최근에 이제 계약도 체결하고 뭐 이럴 정도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 메타가 최근에 라마라는 군사 그 언어가 있는데 AI 언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이 라마를 이용해서 몰래 언어도 만들고 로봇 챗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빅테크들도 일단은 첨단 무기 시장에 같이 좀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3일 지난주였네요. 구글 CEO랑 같이 AI 협력 개발을 또 체결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뒤에서 후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추정이 되는 네네네. 그러한 사이버 보안들이 좀 많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첨단 무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 향후 봤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맞습니다. 수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게 법 제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게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유럽의 접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늘 문제가 돼요. 여기서 계약 문제가 늘 되고 유럽은 여기다 많은 투자를 해요. 유럽이나 미국이 접경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되고 사실 윤리적으로 이게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좀 계속 걸릴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몇 년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나서 소송이나 여러 가지를 거친 다음에 제정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된 건 아니기 네네네네.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을 비롯해서 다들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 안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키워드에 지금 우리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첨단이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방산 쪽에서도 첨단을 좀 같이 결합을 해보면 드론이나 뭐 우주항공 쪽에 대한 성장성도 앞으로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좀 들긴 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첨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보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쪽이 아니라 아예 이제 빅테크 쪽은 그런 쪽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쪽이 아니라 아예 정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넘어선 빅테크는 그런 쪽을 다루는 게 아니라 AI 쪽을 주로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져지는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아예 정보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정보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아예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빅테크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런 쪽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네네네네. 쪽으로 첨단 무기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키워드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랍 특화 AI입니다. 사실 앞서서 힌트를 좀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각 이제 국가별로 소버린 AI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동 쪽에서도 이러한 키워드가 좀 등장한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런 쪽에 좀 저는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매개 분수가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프랑스가 만든 미스트랄이라는 AI인데 매개 분수 240억 개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그록 1이 3천억 개 초반에 이게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매개 변수 3천억 개면 얼마 안 되는 건데 240억 개는 그거보다 10분의 1 정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어계에서는 되게 반기는 그런 AI입니다. 이게 아랍어를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반기는 거고 아랍어 처리 능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되게 좋은 거고 아랍어 상호작용에 최적화돼 있고 일부 인도어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API 제공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중동 시장을 위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최근 나온 건데 되게 이제 다른 시장에서는 이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아랍 시장을 최적화돼 있고 되게 좋아하고 중동 시장을 겨냥해서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보고 있고 중동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거고요. 기존 GPT-4나 뭐 제미나이 이런 시장보다는 학습 능력이 정말 제한되지만 아랍 쪽에서는 되게 반기고 있고 요 시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에너지 금융 슈크닷컴에서 요 시장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겨냥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쪽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태국이나 이런 쪽 시장을 위해서 이런 거 이제 개발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 시장 파이보다는 1억이나 2억 정도 되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AI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개발하기 힘든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일단 중동 국가들은 기존에 이제 석유 사업들을 많이 중심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다시 한번 재편을 하기 위해서 AI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미스트랄 AI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있는 AI 개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랍어를 기반으로 한 LLM 모델이 탄생한 게 미스트랄 사바로 출시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답변 신뢰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한 92%라서 영어가 78%인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형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한국형으로 향후에는 AI를 어떤 쪽으로 좀 개발하면 좋을까요? 사실 한국형이 나와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검색어형 이게 검색형 AI인지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나와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검색형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카피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몇 개. 근데 이게 검색형 뭔지 이거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이버에 가까운 그런 AI인지 이런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이제 요렇게 이제 아랍형인지 태국어형인지 뭐 이런 식의 인도네시아형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챗GPT랑 변형돼서 사기용 AI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뭔가 지역에 맞는 뭐 이런 거나 멕시코 쪽을 겨냥한 에스파니아 쪽 AI 같은 거를 우리가 차라리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좀 음성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좀 시장 자체를 우리가 자원 개발을 하려면 먼저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이게 좀 산으로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닦아줘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 것처럼 AI 시장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자원 개발을 해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 앞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IT 쪽을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뭔가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기존에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잘 갔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긴 했지만 좀 부족했던 부분은 연속성을 못 가져갔던 건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투자나 지원들이 좀 뒤따라 준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돌아와요 알렉사입니다. 이거 역시 살짝 저희가 앞서서 살짝 이야기를 좀 하긴 했어요. 아마존 쪽에서 이제 9월 달에 연기한 이후 벌써 이제 세 번째까지 출시가 좀 늦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출시가 늦어지는 배경은 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알렉사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알렉사 출시가 연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답을 일단 PPT는 보여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답을 잘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대답을 했는데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연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지난해 원래 이제 1월 26일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정확도가 문제가 돼서 이제 대답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 지난해 9월에 원래 했다가 원래 1월 26일에 했다가 3월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3번 정도 연기가 지금 지연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 이유에 대해서 사실 특별하게 정확한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용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 이후로 연기가 좀 된 상태고요. 원래 이제 2월 26일에 업그레이드된 이후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는데 한 달 이상, 3월 말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연기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개발 일정이나 음성 AI 성공 가능성은 이제 다른 AI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옛날부터 써봤거든요. 이거 사실 이거 원래 처음에 좋았어요. 이게 2014년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알렉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게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쇼핑몰에 있던 거예요. 알렉사 하면 이게 뭐 켜줘 이러면 막 등도 켜주고 막 이랬어요. 연결돼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음성형 AI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사가 이제 원래 우리 누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음성형에서 이제 뭐 지니 이거랑 비슷한 거라서 이게 다 우리나라가 지니가 원래 이걸 베낀 거예요. 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 뭐 음성형 AI가 이제 원래 이제 이 아마존 알렉사랑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렉사 저도 에코라고 해서 에코도 같이 있어요. 에코라고 해서 같이 서비스도 하는데 이제 이게 서비스가 하다가 중단됐어요. 이게 원래는 무료인데 이번에 서비스 되는 거 $10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가 된 건 뭔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사실 음성 생성형은 되게 어려워요. 음성이 각각 시리도 처음에 잘 음성이 하듯이 이게 이제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께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텍스트는 치기만 하면 되지만 음성은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생성형이 어렵기 때문에 AI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어 부분이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기술이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저는 아마존이 이걸 왜 시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음성어 비서 특성이 좀 텍스트 비서 한계가 좀 있는데 제가 볼 땐 기술이 좀 이걸 근데 발표를 왜 날짜를 딱 못 박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좀 딥러닝을 계속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음성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기술력이 되게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이거를 왜 가격을 책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료로 좀 하고
테스트 버전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격을 아마존이 왜 가격을 책정을 했고 이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시간 음성 기반에 대해서 좀 더 학습 능력을 하고 테스트 버전을 좀 더 많이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다국어 부분이 좀 있고 나라마다 음성 특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경쟁자로 애플의 시리나 구글의 어시스턴트가 있을 네네, 텐데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 구독료가 좀 무료 서비스에서 $10 정도 네네네네. 구독 서비스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리스크를 안고 이제 나오는 출시되는 거라서 앞으로 주가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진화하는 넷플릭스입니다. 진화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이제 넷플릭스가 네네. OTT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중계도 조금 네네. 욕심내고 있다는 네네. 기사들 많이 보도가 네. 됐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일까요? 일단 OTT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가는 이유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가 사실은 1위 자리를 뺏겼잖아요. 넷플릭스가 사실은 1위 자리를 유튜브한테 뺏긴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 최근에 이제 디즈니가 ESPN을 갖고 있다가 또 최근에 이제 후보랑 합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스포츠 중계에 욕심을 너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 중계 이제 여자 축구나 이런 것들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또 포뮬러 1까지 계약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중계 같은 거, 레슬링 WWE 중계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됐고요. OTT만으로는 정말 한계에 오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중계에 욕심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계를 안 하면 안 되게 해야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난해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해도 되겠다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이제 거의 $1,000도 넘어서고 이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200 후반대 하다가 거의 $1,000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뭐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오징어 게임 3가 6월 27일 날 개봉하면서 기점으로 뭔가 저는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3 나오고 난 이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게 원래 항상 케이블 TV에만 독점적으로 네네네.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조가 31년 만에 깨지면서 넷플릭스가 가져간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만 이제 오픈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제 시청자 수를 좀 확보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적기 때문에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도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 알렉사 아마존 살펴봤었잖아요. 네. 근데 월가에서는 아마존과 넷플릭스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아마존의 잠재력이 좀 더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마존 비디오요? 왜냐하면 주가가 TP로 봤을 때는 네네. 아마존은 18% 정도 열려 있고 네네. 넷플릭스는 그 제시된 TP에 네네네. 도달하려면 4% 룸밖에 네. 남지 않아서 사실상 주가로 봤을 때는 아마존에 대한 잠재력이 좀 더 높다라고 네네네.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본부장님은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실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높게 평가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로 보면 그래요. 주가로 보면 그런데 아마존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잘 못하고 있어요. 물론 넷플릭스는 지금 과평가되는 건 맞아요. 주가 자체는. 근데 아마존이 지금 하는 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형태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여러 건 있는데 지금 하는 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렉사를 개발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여러 건 없는데 지금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하고 있는 건 넷플릭스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존은 여러 건 있는데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많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 넷플릭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지금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 그러니까 알렉사를 사실 저는 무료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 테스트 버전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숨기면서 테스트 버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어 같은 거는 사람들에게 딥러닝을 하려면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왜 저는 사람들에게 테스트 버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를 왜 밖에서 숨기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왜 밖에서 받는지 안에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걸 받아서 그걸 써야 되는데 왜 밖에서 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그게 언어잖아요. 언어를 왜 저는 밖에서 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은 주가 자체만으로 봤을 때 룸은 네, 일단 네. 아마존이 좀 더 높지만 주가는 또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잠시 조정받고 쉬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6개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기준인데요. 비트코인은 0.56%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3%, 그리고 리플은 4% 가까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54달러 수준이고요.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60%를 넘어서면서 기관 투자자의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TPICAP 디지털 자산 영업이사 조 씨는 리브라 및 밈코인 사태로 암호화폐 신뢰 하락이 오히려 기관의 비트코인 유입을 가속화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솔라나는 약 4% 하락하면서 185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죠. 아르헨티나 리브라 토큰의 폭락이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비트코인은 9만 5천에서 9만 7천 달러 범위 내에서 나름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통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ETF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진다면 연말에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더 긍정적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테에 따르면 1월 18일 기준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1,895만 개로 이는 2016년 7월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보통 이더리움 유출은 장기 보유 신호로 해석되면서 비트코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1년간 이더리움은 19% 하락했으며 향후 상승을 위해 2,750에서 2,800달러 저항 돌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및 스테이킹 기능 도입이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리플 소식도 살펴볼까요? 전 SEC 국장 스타크는 SEC의 내부 변화와 바이낸스 합의를 고려해 리플 소송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EC와 리플 간 법적 분쟁이 조만간 중단될 수 있으며 바이낸스가 60일간 소송 정지를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SEC는 리플 소송을 담당했었던 핵심 변호사를 IT 부서로 전보 조치하면서 내부 전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암호화폐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리플 현물 ETF 승인이 소송 해결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리플과 SEC 간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기업들이 리플 현물 ETF 도입을 준비 중이며 2025년도 말까지 승인 확률이 7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끈 8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라나입니다.
네, 솔라나 5% 넘게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에서 약 5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1월 19일 286.81달러에서 41.17% 하락했으며 1월 30일 기준 39.16% 급락한 바 있고요. 핀볼드는 이번 하락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부진과 트럼프 재선 이후 기대감 약화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네트워크 전송량이 98.7% 감소했으며 선물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 비율이 롱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잦은 사기 사례가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는데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있으며 솔라나가 162달러를 유지하면 280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3%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에는 4% 넘게 하락하면서 0.25달러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각 패턴 내에서 거래되면서 돌파 시에 0.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밈코인 시장 시가총액은 4.5% 감소해 674억 달러로 축소됐으며 비트코인의 9만 달러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이 도지의 변동성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네, 4시간 봉 차트에서 하락 삼각형 패턴이 형성됐으나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 중이고요.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TD 시퀀셜 지표가 매수 신호를 나타내 상승 반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삼각 패턴 하단을 이탈하면 0.2달러, 0.19달러 지지선까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또 에이다는 7% 넘게 내리고 있네요. 체인링크도 7% 넘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수익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코인은 5.31%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수위가 올해 상반기 국내 게임사들과 협업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티안 톰슨 수위 재단 총괄 이사는 한국을 전략적인 요충지로 꼽으면서 NHN과의 협력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위는 블록체인을 게임 및 실물 자산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엔트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강점으로는 빠른 거래 속도, 경제성, 보안성을 강조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톰슨 이사는 블록체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지만 웹3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수위가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어서 아발란체는 7%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스텔라 룸엔 3%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역시 3.58%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61일째 넘게 81일째 횡보하면서 9만 1,000에서 10만 2천 달러 범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함께 속도감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시장 심리 위축과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간 변동폭은 4.3%로 감소하면서 비교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거래소 간의 흐름 지수인 IFP가 202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약세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IFP는 현물 거래소 간 비트코인 이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최근 변동이 매도 압력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 몇 주간 가격 변화 없이 유지된 점은 투자자들이 실현 손실 이후 상승장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2월 15일 기준 IFP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심리 위축과 가격 조정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IFP가 9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자리하고 있어 단기적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요. 시장이 횡보를 지속하면서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약세 신호가 지속되면서 추가 하락 위험이 커질 수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조정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총 시가총액이 2% 넘게 감소해 3조 1,300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가장 최근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던 시장이 갑작스러운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은 대규모 청산, 투자 상품에서의 자금 유출, 기술적인 지표 약화입니다. 솔라나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170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고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약세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이 영향을 미쳤으며 24시간 동안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선물 표지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서도 4억 1,5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비트코인에서만 4억 3천만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코인쉐어스는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강화가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월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고 연준이 3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7.5%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시장은 3조 3천억 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3조 300억 달러 지지선을 테스트 중이고 또 추가 하락 시 2조 9천억 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반면 매수세가 유입되면 3조 2천억 달러 회복 가능성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스트레티지는 지난주 비트코인 추가 매입과 자사 주식 매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14주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한 행보와 대조적인 흐름인데요.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사명을 스트레티지로 변경한 이후에 7,633 비트코인을 7억 4,200만 달러에 매수했으나 이번 주에는 추가 매입이 없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진행해온 주식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스트레티지는 총 47만 8,74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투자 금액은 31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핵심 재무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매입 중단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장기적인 전략 변화의 신호인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스튜더 존스가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의 급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플레이션 해지 및 부채 리스크 방어를 위해 아이쉐어 비트코인 ETF에 4억 2,6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총 자산의 1.6%에 해당한다고 하죠. 코인게이프는 그의 투자 행보가 월가의 관심을 높이면서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가 지금부터 10배 넘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종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업의 AML 그리고 사기 탐지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내 민간 부문 매출이 64% 증가했는데요. 또 코인베이스는 9,480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 ETF와 기관 투자자 유입 증가로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거래량 급증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6년 매출 4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JP모건, 시티그룹 등도 로빈후드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죠. 추가적으로 페이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도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들 전달드렸습니다. 네, 2월 19일 수요일 개장까지 약 7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어제 우리 시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일장 한마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이 끌고 조선이 밀고 어제장 안에서는 우리 기업들 방산과 조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던 업종들 방산과 조선입니다. 일단 방산부터 살펴보자면 이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또 구상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됐던 게 여기서 이 협상 테이블 안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정상회의를 열고 방위비 증액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과연 그렇다면 유럽에서 방위비를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에게도 어느 정도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당연히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방산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조선업도 함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각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방산에서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 19일에 유럽에서 2차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과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시장에서 시간 외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픈 AI부터 찝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일론 머스크 CEO가 갖고 있는 xAI에서 그록3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챗봇을 말하는 건데요. 흔히들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챗 GPT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여기 1시에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했던 말이 아마 이 세계에 현존하는 인공지능 챗봇 중에 가장 뛰어난 모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엔비디아 GPU죠. H100이 한 10만 개 정도가 탑재가 됐던 슈퍼컴퓨터에서 2억 시간 동안 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2억 시간 동안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록2에 대비했을 때 그록3가 한 10배 정도 더 좋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크게 자부심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 딥시크의 R1이라던가 이 오픈 AI의 O3 미니와 유사한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록3가 이 인공지능 챗봇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당연히 있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LS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왜 LS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됐을까 살펴봤더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xAI의 배전반을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을 더 크게 받으면서 LS 그룹주들이 시간 외에서 오름세 크게 보여줬고요. LS 네트워크스가 10%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그 오름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 2025에 참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덱스 2025가 뭔지 살펴봤더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나 홀로 참석이 아니고요. 이 엣지그룹과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시회에서 내놓는 물품 자체가 방독면이라던가 마스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납품을 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군이라던가 정부 그리고 기관 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목도를 크게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동 지역 쪽에서 방위 산업의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 외 거래에서는 9.99%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한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개장 전에 준비했던 게 바로 한화였습니다. 한화 어제 엊그제 살펴봤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과 딱 물려맞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한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한화에서 또 같은 소식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덱스 2029에 참석한 상태고요. 지금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엣지그룹의 CEO와 만났다라는 소식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엣지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던가 방산, 우주산업 같이 다양한 쪽에서 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가 이쪽으로도 더 파이를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상 체결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는 지금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오름세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2,62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는 2,640포인트 선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70포인트 선 4개월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77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3.81% 가장 강하게 오름세 형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0.8%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봤을 때 현대차, 기아, 동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은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그리고 네이버와 KB금융까지 모두 다 상승폭 확대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도 지금 혼조세가 강하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9일 수요일 우리 시장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많이 올라왔던 만큼 장 초반에는 차익을 좀 소화하면서 움직인 모습이었고요. 또 장 막판 들어서 올려 세우게 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유의미한 부분은 수급 부분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6천억 넘게 매도세를 좀 보였는데요. 12시 30분을 기해서 그리고 종가까지 계속해서 매도폭을 줄여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떨지 계속해서 오은비 앵커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체결과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기분 좋게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7% 올라가면서 263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06% 소폭 올라가면서 77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업종을 살펴봤더니 업종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쪽에서 0.7%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올라가는 업종이 화학인데 0.18% 아주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업종들은 어떨까요? 다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이쪽 업종에서 강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전자라던가 기계, 철강과 금속 쪽에서 오름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전자가 1.3%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제장 안에서 우리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운수 장비 쪽에서가 0.8%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 쪽 살펴봤더니 기타 서비스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이 0.6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에서는 종이목재라던가 음식료, 담배 쪽에서는 아주 소폭의 하락세 혹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그래도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가 0.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예상 체결가에 비해서는 지금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4위 자리로 다시금 내려갔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3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오늘장 안에서 모두 다 상승을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뒤에 다시금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 아래서 1.6% 올라갔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0.8%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시했던 연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연간 메모리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K칩스법이 국회 조세 소위를 통과하면서 삼성전자라던가 이렇게 SK하이닉스 같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맥 회장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방한을 했는데 이번 방한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전자와 회장과도 함께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도요타가 LG 엔솔의 미국 공장에 배터리를 주문한다라는 소식 오늘 장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시간주 회사에 대해서 5조 6천억 규모의 채무 보증을 또 체결을 한 바가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으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1.57% 강한 오름폭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0.5%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덧붙였습니다. 4월 2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기에 관세 퍼센테이지를 물어봤더니 25% 정도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 추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살펴봤더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1%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HLB가 지금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자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상장사 대표이사들의 급여 30%를 자사주로 급여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진양군 회장이 HLB 바이오스텝과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주식을 각각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세가 잘 나갔습니다. 4% 넘는 오름폭을 보여줬는데 메타같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지만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1.5%대 낙폭을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T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1.8%, 0.1%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HT 한국조선해양이 1.5%대 이렇게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들의 흐름이 꽤나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루이지애나 커먼웰스, LNG 수출 허가 등을 승인하게 되면서 선박 18척이 발주시장 후보군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우리 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현재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그룹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이 3.8%, LS가 지금 4.2%, 오늘장 안에서 굉장히 큰 오름폭을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다시피 LS 일렉트릭이 배전반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록3 출시 자체가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계열사의 주식 1063주를 지금 1532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0.2%대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전기전자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1.4%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62% 오름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0.3% 오름폭을 보여주면서 다소 혼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파리에서 열린 이 긴급회의에서 유럽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국내 7개 이렇게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방산업종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혼조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장 주가 추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판상건선 바이오시밀러 3상에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현재 0.3%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부광약품은 지금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올해 기존 제품 중심으로 했을 때 매출 확대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움직임 살펴보자면 휴젤이 1.25% 올라가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이 5%대 낙폭을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과 유한양행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78%까지 현재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관련된 종목들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GS 네오텍이 제기했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공시됐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왔고요. 삼성증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 현재 0.1%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중개형 ISA의 계좌 수가 12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지주는 0.6% 올라가고 있지만 KB금융지주는 0.2% 하락하면서 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강한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이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조금씩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와주는 분위기가 좀 포착이 됩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인데요. 외국인이 좀 빼고 있긴 합니다만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좀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인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지만 일부 이제 특정 섹터의 수급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와 관련된 조선 방산 관련주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아직까지 기타 섹터들은 조금 못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좀 수급이 몰리는 섹터 쪽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인텔 관련해서 인수권 얘기가 나오면서 인텔이 또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었던 네. 부분들이거든요.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투심이 단기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약간은 조금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3월부터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주 신고가 위에 있는 이제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이런 리스크 관리도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 실적 너무 또 좋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다 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 평균 업종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과하게 펌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받쳐주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또 2분기에 또 비수기로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두산밥켓을 제외하고서는 대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좀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 있으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른 또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좀 과하게 펌핑이 좀 됐었죠. 물론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제 팔을 만드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실적 대비해서 또는 평균 업종 대비해서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도 조금 과대낙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점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를 이제 감안해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도 지금 이제 신고점을 향해서 돌파하기보다는 신고점에서 괴리감이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 부담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많이 펌핑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조금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분산하시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많이 팔았다가 장 막판 들어서는 매도폭을 많이 줄였고요.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심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별 장세 펼치고 있고 바이오주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먼저 바이오주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ABL 바이오가 한 2시 구간부터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혈액 뇌 관문 셔틀이라고 해서 뇌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하는 장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제가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걸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을 그랩바디 B라고 부르는데 관련돼서 이제 기술 이전이나 발표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도 첨생법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요. 팀장님, 그럼 바이오 주안에서는 투자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서 가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바이오 쪽은 조금 더 먹을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특히나 이제 그 특허 만료 시기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CDMO 쪽이나 바이오시밀러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제 급작스럽게 조금 상승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강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점심을 먹고 왔는데 한 2시부터 갑자기 맞아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니까 사실 이게 회사 측에서 아직까지는 뭐 입장 발표를 그쵸.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 수출 이전,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플랫폼 쪽에서 또 기술이 좋은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투자 관점은 지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어제 이제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어제 상승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펌핑이 굉장히 과하게 나오면서 52주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무 또 기술적으로 이제 따라붙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또 일정이 계속해서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제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벤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뭐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 이제 의학학회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 초기에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여줄 게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숙 단계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을 하는 단계이고요. 또 유한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K 기술에 대한 바이오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좀 보여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여전히 좀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트럼프 임기 내내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여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CD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전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들어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웬만하면 조금 담아가시는 전략을 우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과거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 CDMO 쪽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조선 방산 이쪽도 이제 한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금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바이오 쪽은 조금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또 이 안에서 조금 탑픽을 꼽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한미약품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뭐 한 달 만에 거의 20% 넘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기업 가치 대비해서 한 디스카운트가 20% 이상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값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페클라나타이드라는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임상 3상에 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CDMO, 뭐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 좋다라는 얘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기업 가치는 굉장히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락한 게 무엇이냐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미약품이 조금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비만 치료제 쪽도 한번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바이오 쪽은 아직까지는 먹을거리가 좀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ABL 바이오가 오늘은 좀 떨어지는데요. 어제 2시 구간부터 좀 크게 올랐고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17일에서 20일에 열리게 되는 키스톤 심포지아에 참석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혈액-뇌 관문 플랫폼 관련해서 그랩바디 비우수성과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어제 급작스럽게 오름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주가 봤을 때는 일단 어제 올라온 것 대비해서는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6%대 하락세 기록하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같이 상단에서 지금 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3법 소위 통과도 그렇고요. 2월에 만약에 본회의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30년까지 SMR 10기를 추가적으로 짓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또 보니까 체코에 있는 유력 언론 쪽에서 우리나라의 계엄령이 지속되게 된다면 원전 이제 본계약 3월일 텐데 그것 또한 연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물론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TP도 많이 상향됐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장단점이 좀 큰 뚜렷하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직까지 조금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체코 원전 수주가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진짜로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루 이틀짜리 상승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수주에 대한 어떤 그런 체결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주가 급락으로도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계엄령 이후에 사실 가장 먼저 떨어졌던 게 사실 이 원전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가 된다, 내부 리스크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미 노출된 재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시장에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좀 덜 예민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너무 그 지나친 우려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체코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우리나라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 편이죠.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그리고 이런 이제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강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 유럽과 비교했을 때도 기술력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격은 훨씬 더 싸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체코 쪽에서도 우리나라 쪽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뭔가 계엄령이 이전보다 심하게 뭔가 이렇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내부 리스크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보다는 지금은 조금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상에 크게 좀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터지고 나서 거의 주가가 30% 가까이 좀 밀렸던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은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성과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까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은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한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원전까지 봤는데요. 물론 이제 체코의 유력 언론사에서 나온 보도라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우호적인 관계는 표면상으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본계약 날짜까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에 올라와 있는 테마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기계입니다. 이쪽은 여전히 이제 업황보다는 러우 전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움직임을 조금 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러 고위급 회담이 사우디에서 개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종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단추를 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 보면 이달 말에 전에 푸틴을 만날 거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까지 같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로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인텔과 마이크론처럼 못난이 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은 이제 분할로 매각할 가능성이 언급이 좀 됐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즈호에서 하반기 들어서는 메모리 업황이 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론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전선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어제 LS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 한국에 5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건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LG 창업주의 손자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기가와트 규모고 약 50조 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1기가와트가
지금 75에서 1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라서 이거 대비해서 규모가 3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흔하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먼저 우리 팀장님이 보고 계시는 유망한 섹터 어디가 좀 있을까요? 저는 건설기계 쪽을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연속성은 조금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조정 시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러우 전쟁이 정말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아무래도 협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입장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 쪽 입장과 우크라이나 쪽이 얼마든지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단기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 방향성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어떻게든 좀 끝내려고 계속해서 좀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우리는 뭐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조금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긴 방향성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종전은 트럼프 임기 내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테마 관점에서 조금 등락폭이 심한 상황이지만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또 실적에 대한 개선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워낙에 조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나 뭐 이제 그 두산바켓 그리고 HD 현대그룹들도 작년에 이제 워낙에 고금리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수요 감소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건설기계 업황의 전반적인 우리가 좀 특성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이 건설기계주들도 주가가 펌핑이 되고 외형 성장을 좀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졌던 시기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좀 들어가게 되면서 이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결국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지만 건설기계주들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번에는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해서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특히나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이제 그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망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합쳐서 지금 점유율이 거의 30%가 넘어가고 있고요. 꼭 재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사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곳은 저는 HD 현대그룹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련이 그렇게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테마 붙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HD 현대그룹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워낙에 조금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의 10% 이상이 지금 망가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쏟는 돈만 한 100조 원대가 또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철도라든지 도로, 항만 이쪽이 또 망가지게 되면서 운송량도 50% 정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잔해부터 치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형 장비 그리고 이제 중장비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형 장비 쪽에서는 HD 현대그룹이 또 이제 대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건설해야 되게 되면은 이제 소형
이제 굴착기라든지 휠로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산마켓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HD 현대그룹 쪽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같은 섹터에서 뭐 두산마켓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점유율 1위는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그 강세가 나올 때 인프라코어 쪽이 훨씬 더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과는 별개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건설기계 쪽보다는 인프라코어 쪽이 조금 더 이런 펌핑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현대인프라코어도 이제 올해 실적 개선이 좀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에 대한 어떠한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그런 이제 외형 성장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과 관련한 이슈 먼저 살펴봤습니다. 재건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방산 쪽 자주국방 이야기도 같이 나오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쪽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크라 재건 쪽은 워낙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 되면 보고서의 시즌이죠. 그래서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종목들은 크게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실적 잘 보고 숫자 따라오는 종목들 확인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올라오는 테마 중에 반도체가 또 반갑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탑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2.2%, SK하이닉스가 지금 3.8% 넘게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 보면 워낙 요즘 키워드가 다양한 것 같아요. CXL도 있고 소캠 이야기 나오면서 기판주들도 너무 잘 가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HBM은 좀 살짝 소외받는 느낌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HBM이랑 CXL이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반짝 바람이 불고 나면 HBM으로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앞서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하반기부터는 레거 시단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시선을 좀 같이 나눠줘야 될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근데 사실 CXL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 그냥 단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HBM 쪽이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이와 관련된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조금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진짜로 이제 CXL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판도라가 많이 바뀌어지겠지만 사실 그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HBM에 대한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워낙에도 독보적인 입지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사실 HBM 하면은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기술은 있지만은 이걸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독점 체제가 당분간은 좀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아무리 독점이라도 이건 너무 거품이다, 깨진다 계속 얘기가 나는데 결국에는 그럴 때마다 뭐 고점 대비 20, 30% 밀려도 주가는 다시금 또 회복을 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하이닉스 역시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HBM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칩스법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액 공제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기업들의 어떤 수익 확장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와 관련된 어떤 재정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뭔가 섹터를 꼽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유리기판 쪽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빠르게 채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유리기판을 누가 먼저 또 시장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버프를 굉장히 좀 크게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꿈의 소재라고 또 불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제 건립이 되면서 여기 이제 저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을 너무 많이 이제 소유를 해야 되기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낮춰줄 수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HBM 다음으로 또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좀 유리기판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BM 좋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뭐 영원한 거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일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관련돼서는 뭐 SKC라든지 그리고 필옵틱스, 장비단에서는 이제 필옵틱스 관련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HBM이 시장 안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물론 다시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시선을 조금 나눠주게 된다면 오히려 유리기판 쪽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으로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SKC나 필옵틱스 쪽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소식 보면 K칩스법이 기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액 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질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에 AI용 최첨단 GPU를 2만 장으로 10배 확충해서 보관하겠다라는 당정의 발표도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까지 점검해 봤고요. 오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MP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기준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0.25%, 기아는 0.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전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대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9일 MP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1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76% 오른 57,900원에 거래됐고요. SK하이닉스는 3.57% 오른 21만 7,500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장 초반 10%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한미반도체를 인공지능 산업 확장과 HBM 수요에 따라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기업으로 꼽으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P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9분 기준 한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10.98% 오른 10만 9,600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양유업 주가가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 힘입어서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9시 7분 기준 남양유업은 전장 대비 5.53% 오른 7만 6,300원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7만 7천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남양유업 우선주도 2.53% 상승했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남양유업은 총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추진해온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수가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자체가 확대가 됐습니다. 1.35%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2662포인트 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5%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7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적인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1,195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금 지수 함께 끌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섬유의복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음식료품은 지금 삼양 같은 경우에 이 삼양을 필두로 해가지고 1.09%나 올라가고 있고요. 화학도 1.24%, 의약품도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에서도 비금속 광물만 지금 하락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낙폭 자체가 0.07% 아주 소폭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도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전기, 전자 지금 반도체를 필두로 잘 가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까지도 2%의 오름폭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나홀로 파란불 들어와 있지만 지금 금융 쪽에서가 1.6%, 유통이 0.8% 오름폭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에서 살펴봤더니 종이목재가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라던가 지금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다소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낙폭 자체가 0.3%대, 0.6%대 아주 소폭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지금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3위까지 올라온 데 이어서 현재는 3.14%까지 오름폭을 확장해 가는 중이고요. 하이닉스가 4%대, 삼성전자가 2%대 오늘장 안에서 이 반도체 투탑의 주가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대차도 1.25%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 HLB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하락불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16% 낙폭을 가장 크게 형성하고 있고 알테오젠은 그래도 낙폭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1.7%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장 안에서 강세 보여줍니다. 에코프로가 4%대, 에코프로가 2%대, 에코프로 BM이 4%대 오름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들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업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조선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0.5% 떨어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2.5%까지 그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3.23%, 삼성중공업이 2.47%로 지금 하나오션 쪽에서만 아주 약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강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한미반도체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한미반도체 주가 추이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장 안에서 주가 추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0.17%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원자력 업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 장기간 논의가 이어진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2.1%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8%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도 체크해보자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3% 떨어지고 있고 LIG 넥스원이 0.5%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밀렘 로보틱스와 무인 차량 기술 개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지금 전기, 전력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0.5%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이송 배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 안에서도 흐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을 채우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 소식이 들렸고요. 현재 주가는 1%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도 여기에 종류에 속해 있죠. 이 경영권 분쟁이 매듭이 어느 정도 끝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2660선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장했을 때 외국인 코스피에서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매수로 변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기지개를 좀 켜주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